네, 홍재빈 클럽입니다. 앞부분 영상에 이어서 인플레이션의 불편한 진실과 그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그 참된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물가지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큰 문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개념에 의해서 가리워지고 있는 현실들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이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경제 이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오래된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의 궁극적인 본질이 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한 두 개의 이론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 나죠? 어디서나 항상 무슨 현상이다? 자, 여기서 대답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었죠.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언제나 항상 어디서나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고 중립적 현상이다. 이렇게 답을 해요. 반면 이 두 사람입니다. 조나탄 리짠이라는 사람하고 심션 베클러라고 하는 두 명의 정치 경제학자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어디서나 항상 권력적 현상이고 사회와 시장 경제를 다 바꿔놓는 구조재편의 현상이다. 너무나 다른 확연하게 다른 두 개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 이거를 하나씩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의 근거가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유서 깊은 화폐 수량설이라고 하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만든 이론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몇백 년 전부터 있었고 심지어 코페르니쿠스의 저작에도 그 원초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대단히 명쾌하면서도 아주 논리적으로 명료합니다. 자, 요 짧은 등식으로 설명을 낼 수 있는데요. NV는 PQ와 같다 라고 하는 등식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M이라고 하는 건 간단히 말해서 통화량입니다. 시중에 풀려있는 통화의 총량입니다. V라고 하는 거는 velocity, 영어 velocity의 머리 글자인데 주어져 있는 통화가 그 손을 바꾸는 속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빨리 돈을 쓰느냐, 돈을 쓰는 속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통 속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Q는 상품 총량입니다. 상품 총량. 그리고 P는 각각의 상품의 가격입니다. 가격.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어떤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거래된 상품의 가격 총량은 그 사회에서 유통된 화폐의 그 유량 전체와 항상 일치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골치 아픈 얘기 다 빼고 여기에다가 이 오래된 화폐 수량설에다가 프리드먼은 두 개의 전제를 붙입니다. V하고 Q가 항상 일정하거나 상관이 없다. 즉 상수로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게 되는 거는 요놈하고 요놈만 남게 돼요. 즉 통화량하고 가격만 남게 됩니다. 요놈하고 요놈은 항상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플레이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의 수준에 관계된 건 오로지 통화량.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은 뭐냐?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 가격의 변화율이잖아요. 가격의 변화율은 뭘로 결정되겠어요? 통화량의 변화율로 결정되겠죠. 그래서 통화가 더 많이 풀리느냐 짧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뿐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귀결되는 중요한 결론이 아까 말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 경제 자체나 사회 질서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숫자만 바뀔 뿐이라는 거예요. 통화량이 풀려서 숫자 100이 110이 되고 150이 되고 숫자만 바뀌는 화폐적 현상에 불과하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는 명목 가격만 바뀌는 숫자만 바뀌는 화폐적 현상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듯이 숫자만 오르락 내리락 할 뿐 경제나 사회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즉 경제나 사회의 성격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화폐 수량설의 설명하고는 전혀 다른 리전 베클러의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 아닙니다.
권력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아주 그 적나라한 쟁투회장이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자,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인플레이션 현상의 본질은 바로 요 말로 집약될 수 있는데요. 차등적 가격 변화라는 겁니다. 차등적, 영어로는 이제 differential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자기 가격을 다 변화시키는 비율이 서로 다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변화는 어디에서 나타나냐?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크기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오뎅이나 순대를 파는 이제 아저씨 아주머니들의 경우에는 그 오뎅과 순대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즉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이 크지 않은데, 우리가 애플 같은 기업들, 자기들이 큰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가격을 높이 부를 수 있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비싸? 그러면은 사기 싫으면 관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권력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자본주의의 현실에서는 모든 경제 주체가 다 권력의 크기가 크고 작게 다릅니다. 이 권력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엄청나게 증폭되는 것이 인플레이션 현상이다. 그게 바로 차등적 가격 변화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어떨 때 벌어지고 왜 벌어지면은 왜 그전하고 차이를 갖게 되느냐? 인플레이션이 아닌 상태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건 제 표현입니다만은 일종의 휴전 상태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어떤, 우리가 자연에 가더라도 정글에서 여러 가지 동물들이 힘의 균형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생태계 평형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시장에 있는 여러 행위자들의 각각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차이가 일정하게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어서 상대적인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휴전 상태인 겁니다. 자, 그때는 그 권력의 차이가 가격 구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가격 구조를 갖다가 그 어떤 한 사람, 한 놈이 그냥 멋대로 막 이걸 어기고 가격을 막 멋대로 올리려고 한다든가 멋대로 내리게 된다든가 이러면은 가만히 안 두죠. 이런 상태가 유지가 돼 있을 때는 어떤 개별 주체가 자기가 권력이 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격을 움직이거나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비드가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 휴전 상태가 깨지게 돼서 개판 5분 전이라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개판이라고들 많이 씁니다만은 이건 멍멍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50년대 한국에 그 물자가 한창 부족할 적에 그 식량이라든가 또는 어떤 물자를 나눠주려고 그러면은 그걸 타려고 사람들이 잔뜩 와 있어요. 그 시작되기 5분 전이 되면은 그 관계자가 나와서 자, 판을 열기 5분 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판 5분 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 이제 난리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막 앞에 서려고 난리가 나고, 그게 개판 5분 전이라는 뜻이에요. 욕이 아닙니다. 전쟁이 벌어진다든가 질병이 돈다든가 또는 오일 쇼크, 석유값이 확 뛴다든가 하는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주어져서 이 휴전 상태의 평형이 깨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힘을 가진 맹수들이나 더 힘이 센 쪽에서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내고 힘겨루기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권력 차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권력이 큰 쪽, 그래서 가격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쪽은 신나게 더 올리고, 그럴 수 없는 쪽은 좀 덜 올릴 수밖에 없고, 아예 권력이 적은 쪽은 오히려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 차등적 가격 변화, 이게 인플레이션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설명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리찬 비클러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은 현실의 인플레이션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래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검증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휴전 상태에서는 뭐 발톱이 센 사자도 이렇게 웅크리고 있고, 그 다음에 힘이 약한 개구리도 맘대로 뛰어다닐 수 있는 상태였다가 어떤 이 개판 5분 전의 상황이 벌어지면은 아주 험악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가격 변화율 편차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즉 권력이 있는 자는 막 발톱도 휘두르고 이빨도 휘두르면서 가격을 막 올릴 거고, 그렇지 않은 쪽은 막 움츠러들면서 오히려 가격을 내려야 되니까 가격 변화율이라는 게 원래부터 편차가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전에 보셨듯이 그 편차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죠. 이 가설이 현실적으로 검증이 되느냐, 요게 바로 블레어 픽스가 작성한 지금 보여드릴 이 그림의 내용입니다. 가로축에 나타나 있는 거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자 마이너스 10%에서 시작해서 0% 해서 15%까지 쭉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세로축 Y축을 보시면요, 이 가격 변화율의 variation, 이 편차가 이 차이가 얼마나 커졌느냐, 이 편차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걸 퍼센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Y축이 높을수록 아까 보신 대로 그 상품마다 가격, 그러니까 이 싸움이 심하게 벌어진다는 얘기죠. 개판 5분 전이라서 힘 있는 자는 가격을 막 올리고 힘 없는 자는 가격을 막 내려서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로축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안정된다는 뜻입니다. 가격 편차의 폭이 줄어들고 평균에 수렴하게 되겠죠. 자, 이 차트에서 블레어 픽스는 지난 191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각 해에서 이 두 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점을 빵빵빵빵빵 찍어놨어요. 이거를 일정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정형화된 하나의 선을 그어내면 붉은 실선이 그려지는데요. 이 붉은 실선은 명확하게 U자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즉 가로축에 0에서 5 사이, 그리고 0에서 마이너스 한 3 사이,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도 한 3, 4% 정도의 인플레이션, 크지 않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또는 물가 인플레이션이 없다든가, 또는 디플레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2% 정도, 다시 말해서 물가가 웬만큼 안정되어 있을 때는요, 가격 변화의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 안정된 구역을 넘어서 마이너스 10%로 가는 큰 디플레이션이 벌어지든가, 아니면 15%로 뛰어오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상황이 오게 되면은요, 가격 변화의 편차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실선이 U자의 모습을 띠게 되죠. 지금 여기 보신 블레어 픽스가 작성한 이 차트가 말하자면은 방금 우리가 설명한 이 인플레이션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니짠 비클러의 이야기를 상당히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평형 상태에 몸을 웅크리고 있던 거인들, 큰 힘을 가진 자들이 이때부터는 마음대로 가격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만약 지금 말씀드린 대로의 그 니짠 비클러의 설명이 옳다라고 한다면은 인플레이션은 엄청난 부와 권력의 재분배를 가져올 겁니다. 힘센 자들은 더 많은 부와 권력을 가져갈 것이고, 힘이 없는 쪽은 더 많은 부와 권력을 뺏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분명히 어떤 부와 권력의 재분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정치경제학이 과학이라고 한다면 이게 현실적인 데이터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수를 볼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마크업하고 차등적 마크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크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매출에서 이윤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요걸 마크업이라고 하는데, 요걸 보통 우리가 뭘로 해석하냐면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권력의 크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마크업이라고 하는 지수를요. 자, 쉽게 설명할게요. 아까 제가 들었던 예로 봅시다. 순대를 팔고 떡볶이를 파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의 경우에는요, 매출에서 마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 자체가 그 원가 있잖아요. 들어오는 순대의 원가, 밀가루의 원가, 그 고추장의 원가, 이거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되고, 자신의 재량으로 자기가 거기 덧붙일 수 있는 이윤의 매출에서 자기가 비용 위에다 덧붙일 수 있는 마크업의 크기는 클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권력이 작기 때문에요. 근데 아까 애플의 경우는 다르죠. 애플의 경우에는 그 애플 그 스마트폰의 가격 전체를 보면은 비용이 차지하는,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애플 회사 자체가 가지는 이윤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가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가격을 매기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애플이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력이 무슨 군사력이나 무슨 깡패 같은 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시장에서 자기가 휘두를 수 있는 영향력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애플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시장에서의 권력이 다시 말해서 애플의 높은 마크업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마크업이라고 하는 그 지표를 기업이나 경제 주체가 갖고 있는 권력의 크기, 독점적 권력의 크기로 쓰는 전통은 꽤 오래됐어요. 옛날 칼레츠키라든가 스타인들 같은 사람도 사용했습니다만, 이 니짠과 비클러는 여기에서 이거를 차등적 개념으로 바꿔가지고서 좀 더 발전을 시켜요. 이건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예 있죠. 순대 팔고 떡볶이 파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의 마크업의 크기하고 그다음에 애플이 가지고 있는 마크업의 크기를 비교하면은 권력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애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크기를 그 순대 파는 아저씨 아주머니의 그 마크업의 크기로 나눠봤을 적에 그걸 우리가 차등적 마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느냐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 차등적 마크업이 커진다면은 애플이 순대 아저씨 아주머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권력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걸 개발한 게 리처드 비클러입니다. 차등적 마크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죠. 인플레이션이 벌어질 때마다 이 차등적 마크업은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면서 뭐 그 순대 예를 좀 쉽게 들려고 뭐 순대 파시는 아저씨 아주머니들 예를 들었지만, 현실에서 이건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두 개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차등적 마크업을 한번 계산해 보는 게 어떨까요? 자, 첫 번째는 컴퓨스타트라고 하는 거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인데요. 그냥 뭐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미국에서 가장 그 시가총액으로 봤을 적에 가장 큰 기업들 500대 기업을 컴퓨스타트 500대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이 시가총액이 가장 큰 500대 기업, 이게 말하자면 독점력이 가장 큰 힘이 제일 쓴 기업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기업들이 매기는 마크업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기업 전체, 이 500대 기업을 빼고서 나머지 크고 작은 여러 그 미국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 전체가 한 마크업이 있을 거예요. 이거에 비율을 댄다면은 요 500대 기업이 나머지 미국 그 크고 작은 기업들 전체에 대해서 갖는 상대적인 권력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훌륭한 지표가 되겠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리처드 비클러의 주장대로 중립적 현상이 전혀 아니고, 이게 심각한 부와 권력의 재분배를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한다면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어요? 차등적 마크업도 굉장히 올라가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쪽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력과 부의 집중도가 인플레이션과 함께 쭉 올라가는 일이 벌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시간을 두고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은 1950년대부터 지금 최근까지 방금 말씀드린 두 개의 시계열이 어떻게 서로 긴밀하게 겹쳐지고 있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선 굵은 실선으로 그려진 거는 방금 설명드린 저 차등적 마크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컴퓨스타트 500대 기업의 마크업이 미국 그 기업 부문 전체의 마크업에 비해서 몇 배나 더 큰 크기를 가지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오른쪽 세로축에 보게 되면은 그 몇 배, 1배, 1.5배, 2배, 2.5배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시계열은 오른쪽에 있는 세로축과 맞춰서 보시면 되겠고요.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거는 그 매해 벌어졌던 도매 물가 지수입니다. 홀세일 프라이스 인덱스. 그래서 매년 변한 그 변화율인데요. 요거는 왼쪽 세로축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0%, 5%, 10%. 이 두 개의 시계열이 놀랄 만큼 일치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기 보시다시피 최소한 1985년까지는요, 두 개의 시계열의 이 밀착도를 보여주는 피어슨 상관계수가 0.81로 나타나고 있어요. 굉장히 긴밀하게 두 개가 나타났다는 얘기인데, 이건 직관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물가가 뛰는데 독점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몫이 유독 커져야 되는가?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프리드만의 화폐 수량 선거 같은 걸로 이 현상이 설명이 되나요? 자, 1985년 이후에는 피어슨 상관계수가 떨어지긴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국이 등장을 하고 지구화가 벌어지면서 그림이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은, 인플레이션이 벌어질 때마다 이 500대 대기업이 가져가는 큰 지배적 자본이 가져가는 몫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그림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바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물가지수라고 하는 건 일종의 평균인데, 그 표준 편차를, 상대적 표준 편차를 감안해 볼 때 이게 과연 물가 인상이라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지표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인상률이라고 하는 지표 하나를 놓고서 정책을 논하고 이것만 가지고서 준비를 한다는 것, 이거 근본적으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꼭 굉장히 당혹스럽게 본 점인데, 인플레이션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품마다 가격 변화의 정도의 그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상품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걸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주류 경제학에서 지금도 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밀턴 프리드만식의 화폐 수량설 같은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인플레이션 현상의 실제 모습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블레어 픽스가 보여주고 있는, 인용하고 있는 리찬 비클러의 대안적인 이론을 보자면은,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화폐적 현상이 아니고, 그래서 중립적인 현상인 것도 아니고, 엄청난 규모로 부와 권력이 재분배되고 재편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기존의 시장 질서와 나아가서 사회의 권력 질서 전체가 크게 재편되는 구조 변화의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게 리찬 비클러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께 꼭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모두 굉장히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우리 저번에 코비드 때는 그래 마스크 2겹 끼자, 뭐 페이스 실드 쓰자, 내가 어떻게 조심하면 되겠지, 뭐 이런 거라다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이건 뭐 어떻게 개인이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인플레이션 현상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리찬 비클러 이야기처럼 인플레이션이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제부터 우리 사회는 불평등, 권력과 부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고, 성경 마태복음의 얘기에 나오는 대로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한다고 할 때도, 이걸 무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속도계 조정하듯이 그 물가지수 하나만 보면서 뭐 금리를 어떻게 하네, 뭐 재정정책을 어떻게 하네, 그리고 백발백중 10중 8구는 긴축 정책을 펴야 되네,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올 텐데, 어쩌면 진정한 정책과 대응은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일 겁니다. 지금 사회 전체의 안녕이 어떠하고 생산과 소비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그리고 상대적으로 권력 있는 쪽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적절히 제어할 것이냐 등의 굉장히 종합적이고 신중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많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은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고 호시탐탐 스탠바이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홍기빈 클럽이었습니다.